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자령 정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철도개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철도공학 두 번째 시간이고 철도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급 감기로 인해서, 급 재채기로 인해서 좀 안 했는데요. 좀 빨리 끝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제 철도공학 강의는 한 40분에서 50분가량 정도 한 타임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방송 날짜가 8월 10일 금요일이거든요. 자, 금요일 날은 또 재밌는 프로그램 봐야 돼요. 9시 반에. 그래서 재밌는 프로 보기 위해서는 이 강의를 9시 반 이전까지 끝내야 돼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시작을 한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는데 별표 3개가 있는데 그 별표 3개 중요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이 제 강의의 특징은 누적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가르쳤던 걸 2강에서는 1강부터 2강까지, 3강은 1강부터 3강까지, 4강에서는 1강부터 4강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복습을 하고 본론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때 배웠던 철도개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철도개론은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가 설명하는 강의는 딱히 그렇게 막 내용으로 콕 집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으로 집어드릴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왕 2강에서는 1강하고 2강하고 같이 강의를 1강에서 복습할 겸해서 2강을 들어가는 형식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도개론 해가지고 철도개론이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철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철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철도의 정의. 자, 철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넓은 의미에서 철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객, 화물 운송, 전용 차량이 레일, 그러니까 선로, 철길, 궤도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레일 또는 일정한 가이드웨이에 유도되어 주행하는 육상교통기관을 우리는 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철도는 레일, 침묵, 도상,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및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부설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교통기관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물론 좀 이따가 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궤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은 알겠지만 레일이 뭐예요? 레일. 자, 저같이 철도 불모지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레일이 뭐냐면요, 알파벳 I 같이 생겨가지고 쭉 그러니까 철길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철길, 쇳덩어리 철길 있죠? 그걸 우리는 레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침묵은 뭐예요? 침묵. 여러분들이 이제 철길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뭐 나무 판때기 같은 거 밑에다가 깔아놨죠? 그 나무 판때기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도상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철길 보면은 이제 쇳덩어리가 길게 나 있고 그리고 나무 판때기인 침묵이 딱딱 밑에 깔아놨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들이 엄청 많죠. 그 돌멩이를 우리는 도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 도상이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도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가 서잖아요. 열차가 서잖아요. 열차가 서면 여러분들 거기가 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열차가 서잖아요. 그러면 끽 소리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 끽 소리가 장난 아니죠. 근데 의외로 밖에 있는 그 철도가 끽 소리가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갈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갈도상이 그 끽 하는 그 소음 소리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상의 특징이라고도 하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제 제가 뭐 전공을 철도 전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세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길래 제가 이걸 안 겁니다. 전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봐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나왔던 2004년까지의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98년도부터. 예, 아무튼 그렇답니다. 철도의 정의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철도의 역사에 가지고 또 언급한 게 있었어요. 철도의 역사. 철도의 역사에서 전기기관차를 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뭐예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스티븐슨이라고 전기기관차 제작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관차 내용 나오면 무조건 스티븐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철도는 언제부터 개통이 됐냐? 1899년 제물포 노량진 간에 33.2km의 경인선이 개통되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경부선의 전 구간이 개통이 됐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 다음 1969년 경부선 새마을호가 개통이 됐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요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우리가 이제 한국 철도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개통됐다라는 것도 문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한국사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철도가 뭐 때문에 생겨났는지는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 기관처에서도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필기시험을 치는 게 영어랑 한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철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게 한국사란 말이에요. 저도 한국사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철도가 일본에서 생겼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철도를 부설해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우리 식민지 국가로 식량을 약탈해 가려고 철도를 부설한 게 가슴 아픈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철도 덕분에 서울하고 부산은 길 잃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던 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974년입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그때 당시엔 종로선이었죠. 1호선이 개통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하고 청량리역 간에 9.5km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서울에 있는 의정부역 맞죠? 서울에 있는 제일 끝에 역부터 그리고 충청남도 있죠. 온양온천역까지. 거기까지 쭉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1호선이, 서울 1호선이 충청도의 경제개발에 주축이 됐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KTX 개통됐을 때가 바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됐을 때인데요. 바로 몇 년도예요? 2004년이죠.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안전성이 있었죠. 그리고 고속성이 있었어요. 물론 비행기보다는 느리겠죠. 하지만 자동차 선박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고속성, 신속성이라고도 하죠. 신속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정확성, 그 다음에 대량 수송성.
그 다음에 쾌적성이 있었다라는 거 장점으로 알아두시고,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기동성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기동성이 좋다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거 철도에 있어서 단점이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철입니다. 국철. 국철의 특징 한번 볼게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를 우리는 국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축으로 발달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축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과 대전 구간의 병목 현상이 심하고요. 그리고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전선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국철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철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철도를 우리는 도시철도라고 그래요. 이러한 내용도 같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교통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설명했던 게 있었죠. 신교통 시스템. 신교통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강색철도가 있었고요. 가공색도가 있었고 트롤리버스가 있었고요. 노면철도죠. 그 다음에 모노레일이 있었다. 뭐 기타 등등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노면전차 같은 경우, 노면전차의 특징,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한데, 모노레일의 노면전차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도로의 폭은 복선궤도 부설폭이 5.5m로서 좌우각 2차선 차도폭 11m에 6분의 1 이상의 보도폭을 확보하고 정거장은 도심부 200m 내지 300m 간격인 특수철도를 우리는 노면철도라고 그래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모노레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죠. 모노레일은 뭐였어요? 모노레일은 급곡선, 급경사에 대응이 가능하고 소음과 공해 같은 게 없고 대신에 급구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자형 또는 현수식은 주행형이 큰 기둥에 지지되는 고가 구조라고 했고 주행로가 한 번으로 주행장치의 다수의 안내 차량의 필요로 차량의 기구가 복잡하고 고가이고 타 교통기관에 비해 공해가 적고 도로상을 점유하는 고가 구조로서 건설비가 경제적이고 공기가 짧다라는 게 바로 모노레일의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리니어 인덕션 모터라고 제가 설명을 해둔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서 2급선의 설계 속도 중요합니다. 자, 2급선의 설계 속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티 나왔는데 알아두세요. 시속 150km.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철도 시스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건데요. 별로 내용이 없어요. 별로 제가 찝어드릴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딱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거장 말고 그래 정거장. 자, 정거장에는 뭐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거장은 쉽게 말해서 버스로 따지면 정류장을 얘기하고요. 버스도 정거장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철도에도 정거장이 있죠. 이제 역을 얘기해요. 정거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 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라고 하는데 바로 뭘까요? 정거장. 역이 있죠. 역. 우리가 이제 타고 내리는
이런 데를 우리는 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차장이 있어요. 조차장이라는 건 뭐냐면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판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를 우린 조차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차장 안에 이제 역 안에 조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조차장이 있냐면요. 이제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분기하는 조차장이 바로 대전에 이제 대전 조차장이 있고요. 중앙선과 충북선이 분기하는 제천 조차장이 있어요. 이러한 조차장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조차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호장이 있어요. 신호장도 보면은 가끔가다 신호장이 이제 역에 도착하는 경우에 또 신호장이 있는데 이 신호장이 뭐냐면 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 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주로 단선 구간에서 역간거리가 먼 중간에 설치하거나 삼각형의 선로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경부선의 서창 신호장이 있고요. 영동선의 문단 신호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호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정거장의 종류,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정거장은 역, 조차장, 신호장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소는 그럼 여러분들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자. 여기 있고 조차장이 있고 신호장이 있고 그런데 신호소는 왜 정거장이 안 되느냐? 신호장도 되는데 왜 신호소는 정거장이 안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소라는 것은 이제 수동 또는 반자동 신호기를 취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열차의 정거장으로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소는 정거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궤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궤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아는 궤도는 뭐냐면, 그 이제 여러분들 은하계에서 나오는 궤도도 있고요. 그렇죠. 여자친구의 은하도 있죠. 죄송합니다. 정은비 씨. 농담이에요, 농담. 다음 4강 오프닝송은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이런 거 틀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아무튼 간에 은하계에도 궤도가 있잖아요. 태양계 궤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도 궤도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철도 궤도는 뭐예요? 내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가 그렇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견고한 노반 위에 도상을 정해진 두께로 보통 30cm 깔고 그 위에 침묵을 일정 간격 약 60cm로 부설하여 침묵 위에 두 줄 레일을 궤관에 맞춰 평행하게 체결한 것으로 시공기면 이하의 노반과 함께 열차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상 윗부분을 총칭하여 우리는 궤도라고 그럽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철도의 정의에서 설명했던 그게 바로 궤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예요? 레일, 침묵, 도상.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궤도라고 그러는데, 궤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궤도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단단한 노반이라는 그 지지층을 깔아요. 지지층을 깐 다음에 이제 철길이 갈 수 있게끔 지지층을 제대로 반듯하게 쌓아놔요. 반듯하게 한 30cm 깔아놔요. 그런 다음에 도상을 깔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침묵을 깔아야 되죠. 침묵은 이제 나무 침묵이든 어떤 침묵이든 나무 침묵을 싹싹 제대로 깔고 그 다음에 레일을 깔아요. 제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때 그 궤관에 맞추어서 체결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궤관이라는 것은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 궤관이 1435mm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궤관이 1435mm,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궤도가 이렇다는 건데, 그럼 궤도는 뭐가 있을까?
제가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레일 침묵 도상이라고 철도의 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갑툭튀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자, 여기서 레일은 뭘까? 차량을 직접 지지하고 차량을 일정한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레일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각도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각도가 무조건 맞아야 되고 차량의 동료가 없게끔 1%의 약간의 기울기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철도 이제 작업원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레일을 이제 다시 새 걸로 맞추는 거. 특히 턱레일 같은 거. 나중에 분기기 설명할 때, 나중에는 다음에 분기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지만 레일은 그만큼 중요한 이제 철도 차륜 테이퍼, 이제 차륜이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레일이 있고요. 침묵은 사실 여러 침묵이 있어요. 근데 철도 선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침묵이라는 것은 레일로부터 받은 하중을 도상에 전달하고 레일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필요하죠. 침묵이 없으면 사실 레일은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차가 요동을 해요. 요동을 하면은 이제 탈선이 이루어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상은 제가 설명했죠? 근데 도상도 사실 여러 도상이 있어요. 그건 또 철도 선로 들어갈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침묵으로부터 받은 하중을 분포시키는 역할이에요. 침묵으로부터 받은 하중을 분포시켜서 노반에 전달하고 침묵의 위치를 유지시키며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상이에요. 충격력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소음도 줄어들이고 이런 도상에 좋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또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설명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핵심적인 것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열차 무선 시스템이 있어요. 무선 시스템. 열차 무선 시스템 그냥 암기하세요. 정전 시에는 3시간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열차 무선 시스템은 정전 시에 3시간 이상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특징 3시간 꼭 알아두세요. 3시간 갖고 장난 많이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철도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철도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 쌍의 차바퀴를 갖춘 2조 이상의 차축 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는 설비로서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동력을 장착하여 주행하는 차량 및 특수차를 총칭하여 철도 차량이라고 그런다는데, 두 축이 평행하게 고정 축간거리예요. 고정 축거에 의하여 간결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철도 차량이에요. 그래서 객차, 화차, 동력차, 특수차가 있는데, 여기서 객차랑 화차는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객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열차가 객차고요. 화차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그게 바로 화차라는 거예요. 그럼 객차는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객차는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내가 왜 필기 안 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강의 들으면서 쳐졸고 있으면 귀라도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그럼 객차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KTX. 그리고 새마로. 1900 몇 년도에? 1969년도에 생긴 게 새마로죠? 알아주세요. KTX가 있고, 새마로가 있고, 무궁화호가 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통일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것이 바로 객차라는. 이것이 바로 객차래요. 그리고 화차는 유계화차, 무계화차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유계화차, 무계화차. 유무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것들. 시멘트 벌크차가 있고, 유류미 화학물질 조차가 있고, 석탄차, 자갈차, 작물차, 냉장차, 뭐 별의별 차들이 있어요. 우리는 객차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력차가 있고 특수차가 있는데, 특히 특수차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철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때 철도 사고가 일어났거나 철도 장애, 운행 장애가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철도 관련법에서 배우시거나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수차에서 보면은 특수차는 특히 특별한 용도에서 쓰는 차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쓰이느냐? 철도 사고라든지 운행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쓰는 차인데요. 바로 특수차라는 거는 제설차가 있고 궤도 시험차가 있고 정기 시험차, 사고 구원차, 구원열차 이런 것들 이를 우리는 특수차라고 그래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도와 관련해서 보면은 운영설비라고 그래서 차량기지가 있고 종합관제실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기지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자,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차량기지가 있는데 일반 철도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경부선의 대전철도 차량정비창과 동해남부선의 부산철도 차량정비창이 있어요. 그죠? 이제 대전철도 차량정비창 같은 경우는 경부선 신탄진에 있고요. 그리고 동해남부선의 이제 부산철도 차량정비창은 범일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래서 고속철도의 차량기지는 경의선의 고양 차량기지와 그리고 경부선의 가야 차량기지가 있고요. 광역 차량기지는 구로에도 있고 이문가 구로 그리고 경원선 신이문에 있는 이문, 시흥, 분당, 병점, 문산, 용문, 평내에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종합관제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종합관제실은 코레일 본부 있죠? 코레일 이제 각 지방 본부별로 다 있어요. 서울 본부, 부산 본부, 대전 본부, 순천 본부, 그리고 영주 본부. 이렇게 영주는 경북 본부가 되겠죠? 순천에는 이제 전라도 본부가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설명해야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요거예요. 궤도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궤도 구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보시면 궤도의 구성 요소를 레일, 침묵, 도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덧붙일게요. 기존선의 속도 향상을 위한 궤도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기존선의 속도 향상을 위한 궤도 구조.
뭐가 있냐면 포인트 전단부 슬랙 축소 및 탄성 포인트 이용과 이음매를 그러니까 포인트 전단부 슬랙 축소 및 탄성 포인트 이용과 이음매를 가능한 한 용접을 한다. 그리고 분기기 내 및 분기기 전후 약 20m 있죠. 20m예요. 20m 전후 타이 플레이트 부설과 도상을 쇠석화합니다. 그리고 분기각이 작고 리드 유도 곡선이에요. 리드 곡선 반경이 큰 고번화 분기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탈선 방지 레일이라고 하죠. 가드레일 플랜지 외의 도입각을 축소합니다. 축소한다. 알아두세요. 자, 이러한 내용들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틸팅 열차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강제 제어식 틸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틸팅 열차라고 좀 들어봤을 거예요. 틸팅 열차는 어떠한 구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고속화에 따른 승객이 느끼는 쉼 가속도도 저감 및 운행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는 게 우린 틸팅 열차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해, 소음, 자연 파괴 등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고속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열차를 우린 틸팅 열차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곡선부 통과 시 가감속 빈도가 줄어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린 틸팅 열차예요. 그렇다면 강제 제어식 틸팅 방식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선로 상태, 운행 조건을 가속도계, 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 센서들로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에 의한 신호들을 이용하여 전자제어 모듈에서 틸팅 신호를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 등으로 지지된 차체를 유압 전기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차체를 경사시킵니다. 이게 바로 강제 제어식 틸팅 방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자연 진자식 틸팅 방식인데요. 틸팅 방식. 차체의 회전 중심을 무게 중심보다 높게 설정하여 곡선에서 주행 시 발생하는 차체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차체를 곡선 내측으로 경사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자연 진자식 틸팅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철도의 정의 알아두시고, 역사 알아두시고, 특징 알아두시고, 곡철 알아두시고,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알아두시면 되고요. 신교통 시스템 참고로 하시고, 2급선 설계 속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시속당 150km라는 거. 정거장은 역조차장 신호장이 있어요. 신호소랑은 관련 없다라는 거. 궤도는 레일 침묵 도상이 있고 기존 선의 속도 향상을 위한 궤도 구조로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보통신에서 열차 무선 시스템은 정전 시에는 몇 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은 두 축이 평행하게 고정 축구에 의하여 간결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틸팅 열차 알아두시고 강제 제어식 틸팅 방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가르치면 될까요? 이거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철도의 계획과 건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3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